주라기 월드가 단순히 판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공룡이 실제로 지구가 아닌 어딘가에서 걷고 수영하고 날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태양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행성에 티렉스와 다른 공룡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지구의 산소 농도가 현재보다 높은 30% 정도였다는 사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공룡처럼 생긴 복잡하고 지능적인 생명체가 애초에 발달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과학자들은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인 기본 구성 요소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는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단백질, 당분, 유전 물질인 RNA와 DNA를 만들어요. 이들은 일관성이 있으며 주로 한 가지 모양이나 방향으로 존재해요. 방향은 오른쪽과 왼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손처럼 서로 대칭을 이루죠. 이를 킬할성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단백질은 한 가지 형태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단백질의 방향이 오른쪽 또는 왼쪽일 수 있음을 의미해요. 지구상에는 아주 작은 벌레부터 고래와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가 왼쪽 방향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40억 년 전에 지구에 불시착한 운석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어요. 운석은 특정 종류의 아미노산과 다른 유기물질을 지구에 가져왔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특수 망원경을 사용하여 행성, 특히 공룡이 존재하던 시절의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 경우 연구원들은 공룡의 모습을 고려할 때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멋진 생각이지만 여전히 매우 까다로운 문제예요. 지구상의 생명체, 특히 공룡의 역사에는 많은 재앙과 대량 멸종이 있었어요. 공룡에 대한 새로운 이론은 언제나 무궁무진합니다. 그중 하나는 석유가 공룡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흥미롭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석유는 공룡이 나타나기 훨씬 전인 수백만 년 전에 바다 동물과 식물의 잔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작은 유기체들이 바다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박테리아가 동식물을 분해하면서 대부분의 산소와 일부 다른 원소를 제거했습니다. 대부분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슬러지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골은 여러 층의 미사와 모래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퇴적물의 깊이가 3000m 이상으로 증가하자 열과 압력에 의해 퇴적물이 천연가스와 원유로 변했어요. 공룡이 바다에 살았거나 물에 빠진 후 같은 방식으로 석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공룡의 골격이 포함된 원유를 발견한 사례는 없으므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에요. 그리고 깃털공룡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은 앞의 가설과 달리 더 많은 현실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2010년에 연구원들은 1억 년 전에 젓갈색 깃털을 가진 공룡 종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또 다른 과학자들은 1억 5천만 년 전과는 다른 종의 공룡이 있었다고 주장해요. 그 공룡들은 머리 꼭대기에 점박이 무늬가 있는 젓갈색 깃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다른 종의 대표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짝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몇 년 후 과학자들은 깃털 공룡이라고도 불리는 마이크로랩터를 연구했어요. 그들은 이 공룡이 공룡보다 새와 더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핵심은 새가 깃털을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날아다니는 새는 특정한 순서대로 깃털을 교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이크로랩터의 화석을 통해 이 동물이 비슷한 패턴으로 깃털을 교체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동물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깃털이 있던 공룡들은 비듬처럼 피부가 한 조각씩 벗겨졌어요. 봐, 털이 좀 부석부석해 보이네. 새 샴푸를 써봐. 네, 이 공룡은 도마뱀처럼 낡은 옷을 벗는 것처럼 탈피를 하지 않았어요. 공룡이라고 하면 보통 도마뱀처럼 고립된 사회적 동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원들은 고비 사막에서 8천만 년 전에 공룡 무리를 발견했어요. 이는 새처럼 둥지를 지키고 새끼를 보호하는 공룡 군집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악어도 그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익룡은 날아다니는 공룡이었고 펠리코사우루스는 지느러미를 가진 공룡이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종은 과장된 머리볕과 돛 또는 지느러미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파트너의 관심을 끌었다고 해요. 하지만 공룡의 볕과 그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공룡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볕이 있었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서 방향을 조종하기 위해 볕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화석이 희귀하고 살아있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벼시 공작의 꼬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짝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벼시 클수록 익룡이 짝을 구할 확률이 높아졌을 거예요. 대부분의 공룡 영화에 나오는 무서운 육식 포식자 용각류를 아시나요? 그들은 고기보다는 식물을 먹는 것을 훨씬 더 즐겼을지도 몰라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요. 많은 공룡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납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처럼 크고 무서운 동물은 일반적이 아니라 예외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티라노사우루스는 실제보다 훨씬 더 빠른 것으로 묘사됩니다. 아마도 평균적인 인간 달리기 선수보다 아주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코엘루로사우루스의 식단을 연구합니다. 이들은 새와 가장 가까운 친척인 것으로 보여요. 이 그룹의 공룡 중 일부는 이빨이 모처럼 생겼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연구원들은 공룡이 무엇을 먹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고 뱃속에 무언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없는 부리 등 몇 가지를 발견한 후 이들이 대부분 채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벨로시랩터와 같은 유명한 공룡도 주라기 공원이나 어린 시절 악몽에 나오는 무서운 짐승이 아니라 그저 식물을 먹는 순한 동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10여 년 전에 과학자들은 작은 공룡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룡은 앵무새 크기의 다리가 긴 생명체였습니다. 이 공룡은 티렉스와 벨로시랩터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포식자들 중 하나였어요. 육지에 살았던 대부분의 공룡은 손가락이 5개였지만 나중에 손가락 수가 줄어든 공룡도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새로 발견한 이 공룡은 다른 공룡들처럼 손가락이 3개가 아니라 앞다리 끝에 날카롭고 구부러진 손톱이 있는 손가락이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특별했어요. 아마도 이 한 손가락으로 곤충의 둥지를 파서 먹이를 먹었을 거예요.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한 고 생물학자는 공룡이 서로를 잡아먹어 멸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이 사납고 무서운 포식자의 조상에게는 특히 이 이론이 통했습니다. 이런 공룡들이 다른 공룡의 알을 너무 많이 먹어치워 많은 종들이 멸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용각류로 알고 있는 매우 큰 공룡의 알을 먹기 시작하자 덩치가 커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공룡 어미도 항상 곁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알을 먹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 알을 먹은 다른 대형 포식동물, 심지어 초기 포유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후 연구는 공룡이 대량 멸종을 일으킬 만큼 많은 알을 먹어치우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